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시가 그 의대 증원과 그다음에 무전공이 갑자기 도입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입시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따지면요. 그리고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도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올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고3학 진학 지도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대학들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올해 1학년 친구들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입 제도를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까 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고요. 아니다. 굳이 먼저 해가지고 욕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미루는. 그래서 아마 지역 거점 국립대 이상의 일부 대학에서는 아마도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조금 2학년 친구들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그래서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다. 사회통합 전형에서 모집이 증가한 이런 여러 가지 학폭은 아마 1학년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최초 합격인 사례가 학폭 사례로 인해서 추가 합격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한 번만 고민해 보면 첫 번째가 의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일단 작년도 입시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소신과 상향 지원이 판친 입시였습니다. 이유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학계열이 모두 성적이 낮아질 걸 예상하고, 그러면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 있겠지, 그럼 위로 올라온 아이들이 없겠지라고 해서 작년도 입시는 소신과 상향이 판친. 근데 거기에 가장 출발점은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 아시겠지만 아마도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공약적인 부분들로 설왕설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 이게 걱정되는 건 5월 31일자로 수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다음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대입제 정보고 4년 예고제와 전혀 상관없이 의대 증원과 그다음에 무전공이 팍 도입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게 가장 올해 큰 입시의 변수인데 저 부분들은 우리 교사 갈 일은 없고 발표된 내용에 보고 대응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의대 증원이 올해도 된다면 아무래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소신과 상향이 진행되지 않을까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전공자율 선택제가 공식 명칭이고요. 우리는 무전공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을 때 어제 작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입시 결과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첨단학과가 지금 2024, 2025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올해도 생길지, 아마 생길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 주어진 첨단학과,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도 수도권 대학교와 비수도권 대학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학과를 신설합니다. 신설하면 어떻게 되죠? 전망은 좋지만 입결이 없기 때문에 그 해 첫 해 입시 결과가 가장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지역에서는 학과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역 거점 국립대 공대에다가 공대 학과에다가 저 인원만 세팅해가지고 세부 전공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 현재 시행계획을 보면 있잖아요. 원래 시행계획은 4월 말에, 요강은 5월 말이잖아요. 충북대학교는 보면 시행계획에 그 무전공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올해 새롭게 무전공을 더 도입할 그런 대학들이 있다면 그 대학들은 실제로 작년 4월 30일자로 발표된 내용이 실제 요강에서 바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이미 작년 시행계획에 이미 무전공을 이미 적용시켜가지고 발표한 대학들, 이 대학들은 올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이따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작년도에 무전공 전형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수능에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 국민대라 이런 라인들이 700명씩 뽑았습니다. 제가 보면 100% 폭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이미 고2 때 이거 내년에도 할 거야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꿉니다. 즉 입결이 펑크가 나도
그 입결 평가한 걸 내년 올해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시행계획에서 변화가 없는, 즉 무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입결을 잘 보면 빵꾸가 날 겁니다. 근데 그 빵꾸 난 부분들을 절대 수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들 배정 받으셨나요? 어제 저희도 반 배정하니까는 어떤 반은 울상이고 어떤 반은 좀 웃고 그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과 성향의 친구들의 내신 성적이 안 좋죠. 그죠? 반면에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의 내신은 좀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인문 자연 거의 반반 뽑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문과 친구들은 문과학과 가고요, 자연계열학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오시면 자연계열학과가 경쟁률도 높게 형성되고 합격성도 높게 형성돼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반면에 문과는 그런 숫자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경쟁률과 합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즉 내신을 마지막까지 다툴 때는 학교 안에서 같이 다투지만 그 친구들이 실제로 원서를 쓸 때는 서로 다른 계열로 쓴다는 거죠. 무전공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과 성향의 친구는 내신 1점보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계 성향의 친구 내신 1점보다 그게 어디 보든지 되게 깝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가에서 발표한 각 대학교의 70컷 점수가 있죠. 교과든 종합이든 두 개 합쳐가지고 인문계열에서 1.0이라는 숫자로 발표된 대학들은 31명입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114명. 1.3까지가 인문계열은 256명, 자연계열은 1926명. 딱 보면은 숫자가 많죠. 근데 그걸 누적을 해봐서 제일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누적해서 1.6까지가 1100등입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1.3까지가 누적 등수가 2000등이에요. 인문계열에서 2.0까지가 3300등, 자연계열에서는 1.6까지 4500등. 딱 보면 보이죠. 아니 이제 저 부분은 이제 해석할 게 많지만 저게 단순히 선발 인원만 해야 되느냐, 추천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딱 보더라도 문과 학생들에 대한 확실히 숫자에 대한 등수가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반면에 자연계열 친구들은 조금 워하고 놀래야 되는데 만약에 의대 중원이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은 더 막 난리를 치겠죠. 올해 수험생 변화에서 가장 큰 건 뭘까요? 예, 그 유명한 황금돼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딱 비교했을 때 제가 그냥 단순 비교만 했을 때 18,760명 단순하게 작년도에서 올해, 작년에 42만 3천 명에서 올해 40만 8천 명을 그냥 단순하게 1등급 4%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친구들에서 1등급 단순한 숫자가 18,760명, 작년 기준으로 1등급 숫자가 16,123명, 즉 1등급 숫자만 그냥 단순하게 2,637명이 더 생깁니다. 2,637명이 서울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결을 볼 때 조금은 좀 뭐라 할까요? 보수적으로 한 0.12 정도는 더 좀 아래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애들 흔히 얘기해서 쪽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히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입결이 폭망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닐 것 같긴 한데 항상 입결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거리 높낮이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수능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밑에는 비율이고요, 위에는 인원입니다. 작년에 비율은 두 번째였지만 인원은 제일 많았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작년에 수능 1등은 거의 대부분이 의대 재학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의대 정원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도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선배들은 일단은 올해도 논다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주어진 의대 증원이라는 부분들이 졸업생들이 더 최상위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재학생 입장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도 수능 최저 기준에 있어서 1, 2, 3등급에 밀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줄 것 같아요. 올해는 의대를 수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수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일정 같은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에서도 우리가 신경 쓸 건 아까 말씀을 드린 학폭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작년 4월 30일자로 발표된 시행계획들을 쭉 봤을 때 학폭을 모두 다 반영한 거 확인했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형에서 볼 부분들은 여긴 것 같습니다. 논술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2028을 대비하는 수도권 대학교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재학생들의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대학들이 한 등급씩 낮추는 그런 움직임들을 몇 대학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한 대학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내년에 올해 4월 달에 발표한 2학년 친구들에서 교과제 서류평가 반영 대학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의 비율과 그다음에 중심 전형에 대한 비중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갖다가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수도권 모든 대학으로 작년 고3과 올해 고3에 대해서 어느 전형에서 가장 많이 뽑는데를 빨간색으로 나타낸 건데 빨간색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즉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게 2016의 입시는 2025와 거의 변화될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 종합을 막대 그려 보였을 때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대학의 서열이 내려갈수록 교과는 늘어나고요. 반면에 종합과 수능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의 기본적인 선발 비율이 전국의 평균과 가장 근접하게 나타나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것들을 지역별로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경북대를 제한 나머지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사립대는 교과 전형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정시 비율이 낮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정원의 전형, 농어촌 이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형들에 대한 정원내 전형의 인원을 가지고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에 대한 인원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숫자의 색깔은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거고요. 검은색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일부 있고 일부 없는 겁니다. 서울대를 예로 들면 직유는 있고 일반은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7개 그룹에 대해서 보면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교과가 10, 종합이 39, 약 1대 4 정도로 종합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주황색이 올해의 변화거든요. 이화여대가 드디어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것들을 교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제일 높은 데가 건국대입니다. 남자는 작년에도 건국대였죠. 근데 이번에 겨울에 건대도 저희 교과에 최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고민들을 건대도 이미 시작을 꽤 많이 했다. 즉 교과는 이제는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이들이 부담감이 있어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빨간색이고요. 반면에 종합은 기본적인 특성이 검은색입니다. 왜? 생기부의 내용들을 쭉 읽고 면접을 통해서 그 주어진 기록에 대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교이다 보니 일부 전형에서는 이게 못 뽑아서가 아니라 최상위권 아이들이 경쟁하다 보니 또 하나의 칸막이를 두는 게 수능 최저 기준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아시겠지만 재심호 면접이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 정도. 확실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파란색의 저기는 정시다군입니다. 작년에 무전공을 갖다 신설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룹까지가 보통 이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하고 동시에 학교 가면 어디에 등록할지를 고민하는 여기까지는 전국에서 모두 원서를 쓰는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시립대학교가 교과전 정성평가 종합에서 일부 있던 것들을 없앴다 정도가 변화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교과 빨간색. 근데 보시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교과는 10%에서 12로 늘었고 종합은 39.9에서 28.3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약 1대 2.3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또 이 그룹의 특징은 논술 전형이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기도 하고요. 또 수능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오 르네상스, 옛날에 다빈치, 그다음에 자기 추천, 두드림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종합을 굉장히 선호하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은 많이 지원하지만 뽑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저 전형들에 대해서 다수 합격자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서를 쓰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전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역 거점 공립대랑 여기랑 하면 어디 갈래 해서 슬슬 이쪽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씩 선호도가 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수시에서는 그러지만 정시 같은 경우 입결은 이미 이 그룹의 정시 입결이 지역 거점 공립대를 이미 한참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대가 논술을 신설하고요. 상명대가 최저를 없앴습니다. 녹색은 뭔가요? 녹색은 의학 계열만 최저를 요구할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쟁률이 교과대 종합이 1대 1.8 정도로 2대 1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내려가면 이젠 1대 1.5 정도가 되죠. 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과에 파란색이 보입니다. 교과의 파란색은 무슨 말이냐? 아까 보셨지만 교과는 내려올수록 비율들이 커지잖아요. 비율들이 커지는데 그걸 하나의 전형으로 뽑으면 한 학과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한 번에 30명을 뽑을 때 그러면 충원열까지 고려하면 70등, 75등까지 합격하거든요. 그러면 한 55등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합격선에서 상승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선 가면 갑자기 이상한 애들 툭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되게 이제 쪽팔리는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교과의 비율이 크다 보니 교과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30명을 뽑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20명, 한쪽에서는 10명 또는 뭐 18, 12 이런 식으로 하나는 최저를 두고 하나는 안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로 우리 대학 오고 싶으면 원서 2장 써. 그래서 저기 보이는 가천대 경기도에서는 가천대 원서를 안 쓰면 경기도 학생이 아닙니다. 1점대 극초반에서부터 5점대까지 가천대를 씁니다. 그래서 가천대가 작년에 전국 경쟁률 원서 접수 1위를 했습니다. 거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지역균형 전형이라든가 의대 논술이랑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의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인다 정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거점 국립대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국립대 교수님들 많이 만나뵀는데 정말로 숫자를 사랑하십니다.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에 대한 믿음이 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걸린 교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 종합에서도 물론 의학 계열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충남대나 충북대 보면 이렇게 일부 전형에서 부산에도 마찬가지 사범대 있죠.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교육은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등교육에 재밌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올라간 저 숫자는 이따 이제 작년 거 보여드릴 텐데 재작년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정시로 2월 시킨 인원입니다. 그냥 폭망이에요. 이게 그대가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면 그대는 초등교사는 아니고 교대를 갈 수 있다가 이미 즉 왜 그러냐면 저기의 포인트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최저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4개를 요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올해 전주교대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고요. 진주교대도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밌는 건 광주교대입니다. 교과 전형을 신설했어요. 자, 교과는 기본적으로 무슨 색깔 있죠? 제가 교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교과를 신설하는데 그걸 검은색으로 한 거예요. 즉 최저를 못 두는 거죠. 즉 초등교육과 교수님들의 눈높이가 많이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뭐 여기 한참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과거에 2점대가 넘어가는 기본적인 지원선의 합격선이 형성된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이 되겠는데요. 저 숫자가 제일 는 의대 숫자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현재 상황에서. 근데 재밌는 건 일반은 수도권 학생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고 지역은 수도권 학생이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즉 의대에서는 수도권 학생들과 지역학생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 의대를 가려면 1.3 이내의 내신과 그 다음에 생투, 화투까지 배우고 고급이나 실험 과목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의사로 그냥 흔히 처발라져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포인트라면 반면에 작년에 의대주공에서 지역에서는 그대의 내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대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 지원의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면 기존의 의대 합격선은 쑥 올라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안 약수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의대를 갔다가 내신 2.5가 내가 최저가 된다고 쓰는데 그 옆에 있는 1.4 친구가 나는 치대나 한의나 수의과를 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대 중원은 치안 약속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의대가 팍 없어지면 따라 올라갈 것 같다. 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은 전체 모집 인원이고 오른쪽은 지역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인원들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딱 보면 이게 이제 비율들이 되겠는데요. 수도권 확실히 높고 반면에 대구 경북권은 아마 대구는 이제 경북대가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 경쟁률이 그리고 대학이 3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저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은 3학년 다 계시죠. 이미 3학년 아이들의 올해 9월 달에 수시 원서쓸 내신은 제가 보기엔 거의 95%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3학년에서 자연계측도 한 3과목 정도 내신 가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쌤, 제가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3학년 때 모두 1등급 맞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넌 그렇게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모두 1등급을 맞아도 그 친구의 앞에 있는 숫자는 거의 안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마친 4학기의 성적, 수시 성적과 실제로 수시에 쓸 때 성적은 기껏해야 0.2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일 겁니다. 즉 숫자의 세팅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내가 원서를 썼을 때 내가 훨씬 더 좋은 데를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개죠. 첫 번째는 내신은 유지나 조금 더 올리는 그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한 가지가 수능 최저 기준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가 생기부 기록 준비하는 겁니다. 즉 논술을 준비하는 포인트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적합한 친구들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내신 관리하면서 차분하게 수능 공부하는 것들 그러면서 수행평가에 집중해서 즉 아주 심플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실은 가장 중요한 목표겠지만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겠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이따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교대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를 의월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올해죠. 되게 애매한데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늘었습니다. 서울교대 133명, 경인교대 4명, 줄었죠. 경인교대는 많이. 춘천교대도 103명 늘었고요.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능이 중요함을 안내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능은 수시에서 활용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겠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그죠? 제가 본 역대 가장 재미있는 수능 성적표는 2등급, 2등급, 9등급, 9등급입니다. 2299. 어느 대학교 다녔을까요? 서울대 학생입니다. 예전에 서울대는 2등급 2개였거든요. 그 친구가 9등급을 맞은 게 아니라 9등급을 맞은 거예요. 9등급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공식적인 성적표에 9자를 꼴등을 찍어보고 싶어요. 즉 100점 맞기도 어렵지만 빵점 맞기도 어렵잖아요. 적당히 한 줄로 세우면 7, 8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수능 최저입니다. 잘하는 것만 잘하고 못한 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시는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대의 최저가 어려운 이유는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는 수능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3학년 교실 가시면 벌써 정시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90% 이상의 정시로들은 계속 뭐만 하냐면 수학만 풉니다. 왜? 수학은 풀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막 희열.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정시러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하고 탐구마저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시러들은 수학만 한다. 이건 수시형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정시러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생겼으면 국어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는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하는 순간 즉 세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사라진다. 이것들을 좀 수시형 수능 공부와 정시형 수능 공부를 구분해서 아이한테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주어진 초등교육과는 여전히 최저만 통과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격선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진주교대라든가 전주교대 이렇게 작년도에 최저를 걸었을 때 입결을 보고 올해 원서를 쓰면 큰일 나겠죠. 예. 자,
작년도에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수능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졸업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약 3명 중에 1명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그 유명한 사탐론입니다. 작년에 과학을 약 4만 명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과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게 언어와 매체의 선택도, 언매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동안 언매를 그래도 잘 선택했었죠. 근데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매와 화작에 있어서의 원점수의 표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3점, 4점밖에 안 납니다. 어려운 거에서 3점짜리 하나 더 맞는 거나 쉬운 거에 하나 더 틀린 거나, 거꾸로죠. 어쨌든 언매와 화작에 똑같은 표점을 맞는 원점 차이가 3, 4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걸 자꾸 그러게 하기는 화작할래. 그러다 보니까 언매의 응시 비율이 줄었고요. 하지만 미적과 확통에 대한 원점 차이는 11점까지 늘어났습니다. 동일 점수면.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11점, 12점이면 4점짜리 3개를 틀려도 같은 것들을 맞는 표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여전히 미적분으로 쏠리고 문과 성향의 친구들도 재수를 하면 무조건 미적분으로 갈아타는 이유가 그건데, 국어는 언매와 화작의 동일 표점이 어느 점 차이가 갈수록 줄고 있다. 4점이 3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언매로 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탐, 과탐, 그리고 또 볼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미적분을 응시한 친구들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물론 작년에는 사탐론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미적분의 사탐 응시자가 재작년에 3.4, 작년에 8.1, 올해 15점으로 늘고 있는데, 올해 15점으로 는 거는 문과에서가 아니라 그 자연계 친구들이 사탐론으로 도망간 포인트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탐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건 2024년도에, 즉 작년 수능 이전의 수능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점수 대비 등급 컷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탐구 과목은요, 상대평가를 가장한 절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탐은 다 맞거나 하나 틀려 1등급, 거기서 한 문제 더 틀리면 2등급, 하나 틀리면 3등급,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45를 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과목은 3등급, 4등급 되고요. 그래서 반면에 과탐은 사탐보다는 한 문제 정도에 더 여유가 있게끔 똑같이 하나 틀려도 1등급, 2개 이렇게 해서 42대 초반과 40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관계의 구조들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깨졌습니다. 사탐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20249, 오른쪽이 2025입니다. 보면 어쨌든 1등급이 원점수가 내려갔죠. 등급 컷이. 그죠? 윤사 보세요. 윤사. 2024 때는 다 맞아 1등급이고 하나 틀린 순간 3등급, 2등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윤사는 제일 42점까지 1컷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죠? 사탐이 어려워졌구나. 보통 우리가 1등급 컷이 낮아가면요. 근데 고민해보면 어려워졌을까 과연? 근데 문제는 단순히 등급컷만 내려갔느냐? 아닙니다. 표점이 올라갔습니다. 즉 50점 만점에 표점이 올라갔습니다. 표준 점수는 뭘 의미하죠? 내가 맞은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를 갖다가 수치화시킨 게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면 50점이랑 원점수는 그대로 있는데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평균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저렇게 원점수 컷이 내려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낮아졌다. 즉 시험을 더 못 봤다라는 겁니다. 누가 못 봤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탐론 성공했을까? 대부분의 저는 실패자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과탐은 작년과 재작년이 거의 비슷한, 화학 원만 좀 난이도가 실패했었지만 대부분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의 과탐 자원에서 왼쪽으로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탐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예년과 비슷한 성적 구조를 보였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또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잘하네 못하네 계속 일부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빠져나갔다. 특정 그룹에서만 빠져나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년 2025의 변표, 예년과 비교해서 변표의 차이가 확 줄었습니다. 2024 때는 약 4.53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작년에는 0.1 거의 줄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근데 보통 우리가 사탐을 선택하면서 포인트가, 그래서 좋은 등급은 맞겠지만 그랬을 때 그 점수가 정시에서 활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오래 생각하는 사탐론은 사탐을 선택해도 표점이 올라가니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네로 해석할 근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은 분명히 사탐론에 성공자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경기도 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에는 아무도 없는데 사탐론 성공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강남에 많습니다. 즉 정실어들과 수실어들의 사탐을 해석하는 차이가 달라요. 정실어들은 아예 나 과탐하면 안 되겠네 해서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쭉. 반면에 수실어들은 보통 고민하죠. 그다가 언제 육모를 보고 이제 절망을 하고 그때 바꾸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는가.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갑자기 우리 학생 하나도 3학년 때 윤사를 배워요. 자연계 친구가. 근데 수능은 생년을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윤사를 내가 3학년 때 배우는데 왜 생년을 봐야 될까요? 생년이 더 많이 본대요. 그럼 너 윤사는 어떻게 하려고? 윤사 내신 관리하고. 그렇죠. 즉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안 배운 과목들을 특히 7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패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과 친구들에게서 사탐은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국영수는 너희한테 지지만 사탐은 내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운 과목들, 그죠? 아니면 새로 안 배운 거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7월 달에 해가지고 사탐에 막 집중하면 그만 국영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에서는 사탐을 선택했다고 최저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허용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면에 정시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과탐만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탐론의 효과는 수시에도 효과가 클 건데 왜? 그냥 등급만 활용하면 전혀 제한이 없거든요. 정시가 오히려 더 제한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탐론의 성공한 포인트들은 오히려 일찍부터 준비한 정시 아이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고민한다면 최대한 그걸 막는다고 아이들이 안 하나요? 결론은 아이들이 무조건 이깁니다. 엄마도 이기고 선생님 다 이기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최대한 빨리 배운 과목에서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이게 2025 작년이고요. 이게 2024 재작년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일단 검은색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더 위에 있죠. 그죠? 경쟁률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특별히 올라간 대학이 저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는 낮아졌고요. 올라간 포인트들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2024 때 입결이 폭망했어요. 근데 그 폭망한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서강대가 입결이 폭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참고로 서강대의 최저 기준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의 3합7보다 하나 낮은 세계 3이잖아요. 근데도 왜 가장 서강대가 폭망했냐면 첫 번째, 세계 3을 맞춘 친구 중에선 3합7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럼 3합7을 맞추면 그 순간 연고대로 더 빠져나가겠죠.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서강대학교의 직윤 전형은 재학생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3을 재학생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강대 책임사정관이 선생님 4.3을 교과로 뽑는 심정을 아십니까? 일반고인데 뭐 이런. 근데 그걸 보고 쓴 거고요. 반면에 연대하고 한양대는 재작년에는 최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1.6은 못 쓰겠죠. 아주 쉽게. 근데 최저가 생기잖아요. 그럼 1.0도 최저되면 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합격선의 하락을 보고 쓴 거고요. 그럼 똑같은 최저인데 중대하고 시립대는 왜 그러느냐? 작년에 중대 시립대가 3합7 라인의 막내였습니다. 물론 중대는 영어 2등급, 1등급 변환하긴 하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24 때는 연대와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3합7 이만큼 있었다면, 예를 들어 3합7이 1000명 있었다면 갑자기 그 1000명 그룹에 연대하고 한양대가 300명이 더 들어왔어요. 실제는 더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대 정원으로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교과는 보통 일반고 재학생들의 전형인데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진 구조로 가는 건데 근데 그걸 요구하는 인원은 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근데 어디로 떨어질 것이냐? 똑같은 3합7이라면 똑같이 합격하면 위에 대학에서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앙대하고 시립대는 최저만 통과하면 내 숫자도 합격이 가능하겠지를 기대하고 쓰는 겁니다. 똑같은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각각의 대학의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대는 왜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연구대 그만큼 나눠갔으니까 떨어지겠죠. 예.
이대는 여학생으로 떨어진 거고요. 건대, 동대가 최저가 경쟁이 떨어진 이유는 그만큼 합격선이 올라가겠지를 기대하는 포인트들. 근데 그런 그룹들은 종합으로 볼까요? 교과는 저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늘었는데 종합은 이게 작년이고 이게 재작년입니다. 거의 위치가 비슷하죠? 그러면 지원한 이유는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교과에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년보다 더 낮은 내신까지 원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합은 똑같이 썼네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교과로 이미 더 낮은 숫자까지 이동을 했는데 종합이 예년과 똑같은 인원이라면 종합도 더 낮은 숫자까지 채워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작년은 교과로 인한 소신과 상향. 원래 교과로 쓰고 종합을 위로 지르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교과도 질러요. 내가 교과를 시립대를 쓰는데 종합을 건대를 쓰는 상황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과를 시립대를 지르면 종합은 그 위로 써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역학 구조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저는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왔다. 하지만 대학들이 현재 2025에 발표하는 전형들을 보면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은 거의 변화없고, 즉 밑에서 막 올라온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 성적대에서 합격선이 유지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한양대는 추천형 3합7을 생각해 보세요. 한양대학교의 3합7의 추천형, 거기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내가 생계부가 굉장히 우수해라고 쓸까요? 3합7을 맞출 수 있으니까 쓸까요?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3합7을 맞추는데 내신이 좋다면 실은 교과로 썼겠죠. 그러니까 실은 수능 최저가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 하나의 대학이 더 생긴 거, 원래 이대하고 홍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한양대가 들어와준, 그들끼리 또 하나의 리그가 생겼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종합전형에서 우리 눈여겨볼 포인트가 뭐냐? 면접 있는 전형의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9월 초에 원서 쓰고 나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단 학교는 아니에요. 집에서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종합이면 중간중간에 뭘 해야 돼요? 면접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겁니다. 대학들은 2016에 이따 보시겠지만 종합에서 면접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면접을 되게 싫어하는 포인트들. 그러면 싫어하면 우리 애는 시키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역시 경쟁률은 올라갔다. 반면에 종합은 예년과 비슷한 구조를 보였다 정도가 기본적인 포인트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역시 그들만의 리그가 똑같이 형성되었고,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64.88이라는 굉장히 좋은 경쟁률로 무사히 잘 안착되었다 정도가 저희가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계를 한번 볼까요? 수도권의 의대 교과입니다. 저기 보시면 인원은 28명 늘었는데 지원자는 328명 지원했고 경쟁률은 줄었습니다. 즉 뭐 크게 늘지도 않았지만 경쟁자도 그렇게 지원율도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권 의대 교과입니다. 고려대 의대 의과대학 추천형 보시면 1.1, 1.0 떨어진 사례도 꽤 많습니다. 뭐 서류평가 때문에. 즉 수도권 최고의 의학과의 교과는 어쨌든 숫자가 1.3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아니 기존의 극상의 아주 일부 아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인원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포인트들은 그래도 가고 싶은 아이들이 크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종합입니다. 얼마가 늘었냐? 2,585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별로 안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간단하죠. 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의학과의 최저가 통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거기 합격 가능한데 그래도 위로 써야 되겠죠. 근데 숫자는 경대 교과는 1.3이어도 쓰는데 아까 말한 최상위권 교과는 1.3이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가고는 쉽겠죠. 그러니까 교과는 못 쓰니까 어디로 몰려든다? 종합으로 몰려든다. 종합전형으로 되게 많은 지원자가 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지역의 의대 증원이 여기까지 같이 미친 영향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역인재만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만 살펴보면
의학 계열만 작년 대비 거의 2배죠. 2배 더 늘었죠. 2024에 1,900명인데 3,900, 2,000명 늘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촉발한 게 바로 2024 때 개명대 거겠죠. 개명대 펑크난 부분들. 의대는 누가 써? 이렇게 대전도 재작년에 펑크났거든요. 3.48까지. 근데 이제 이거죠. 대전 지역의 그 2024 때 고산부장 라인에서는 올해 충대 지역인재는 1.3까지 쓰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막상 결과는 세종시에 있는 한 학생이 다 삼수생이 있었더라고요. 삼수생이 원서를 써가지고 3.48까지 뚫린 거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냐? 야, 올해는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의대요? 쓰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왜? 증원이 되기 전에도 최저 충족자가 없어가지고 3.4를 뚫렸는데 더 늘었으니 내가 최저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모든 결과가 실제로 그럴 겁니다.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의미한 갑자기 네가 의대를 이게 한 번도 1, 2학년 때 의대를 못한 친구가 수능에 집중해가지고 의대생이 되는 케이스가 꽤는 아닌가요? 예, 어쨌든 일부에서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안약수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의대만큼은 늘어나야. 그래서 여기도 5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지원자 보면 빨간색이 줄어든 건데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의대로 2,000명이 더 2배만큼 늘었는데 치안약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의치안약수 전반적인 지원하는 등급대는 아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이익 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역 아이들이 의치안약수로 가느라고 수도권에 연고대를 안 올라오네. 이게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게 몰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2023 수능 결과가 평가원에서 발표됐을 때 제가 한번 추정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당시 발표한 걸로 보시면 대구가 재학생 1등급 비율이 2등입니다. 서울이 1등, 대구 2등, 경기 3등. 근데 경북은 보시다시피 1.7로 아래에 있는 라인이 한 4개 정도 밑에서.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보면 재학생의 1등급은 오히려 대구가 500명, 경북 240명. 졸업생은 똑같은 비율 뒀을 때 수학 1등급이 추정치가 대구 경북 지역에 1,672명입니다. 근데 학교 수는 755개. 이게 2023이고요. 2024가 또 나왔길래 똑같은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매해 1등급의 비율은 다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600인데 이번 2024로 일단 약 1,250명. 그런데 지역인재 의예과 뽑는 숫자만 354명. 수학 1등급. 근데 그 친구가 국어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어쨌든 의대를 요구한다면 수학 1등급과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2개는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경기도에도 이 최저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치동 가면 최저 재수하는 또 학원도 따로 있거든요. 미적분에서 3개 틀린 친구와 즉 88점 맞은 친구와 미적분 다 맞은 100점 맞은 친구가 정시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미적분 3개 틀리고 어디 의대를 언간생심이죠. 근데 그 친구가 수시 싸우면 싸움이 됩니다. 왜? 걔도 1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의대 수학 1등급이라는 포인트들을 재학생 입장에 노릴 때 21번, 22번, 29번, 30번 다 풀어야 돼 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지나친 고문. 4개 중에 하나만 풀어. 즉 일단 기본적인 저는 포인트가 뭐라고 하냐면 21 수학을 예를 들면 21, 22, 29, 30 제하고 나머지는 일단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를 풀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또 뭐죠? 21, 22, 29, 30만 잡고 있는. 이것들을 좀 잘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2월은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점검 항목은 이렇게 의대에서는 대과대가 제일 많이 17명 나오긴 나왔죠. 의외로 그래도 뽑긴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럼 뽑긴 뽑았다는 얘기는 마지막 뽑힌 선들에 대한 숫자를 잘 보시면 이상한 유의미한 숫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치안약수로 또 저 정도. 이게 의외로 대과대 빼고는 선방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도 경쟁률이 좀 올라갔고요. 지역 인재도 좀 경쟁률이 올라가는 형태들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한 전반적인 포인트들은 전 딱 하나입니다. 의대 증원이 모든 경쟁률 상승의 가장 출발점이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부분들의 부담감이 컸을 때 마지막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르는 포인트를 수능 최저로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형별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논술입니다. 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논술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 경북대라는 딱 하나의 대학이 있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가면 되는데 그 아래 대학들을 굳이 논술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술에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가천대입니다. 약수령 논술. 즉 가톨릭대학교의 수리 논술은 세 문제를 주고 120분에 풀게 하는데 가천대 논술은 수학 9문제, 과학, 국어 6문제, 15문제를 80분에 풀게 합니다.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란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아이들 입장에서 논술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죠? 똑같이 7월 달입니다. 근데 7월 달에 세 문제를 120분에 푸는 논술을 준비시키기에는 너무 태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 왜?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수령 논술을 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상명대학교가 약수령 논술로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경쟁률이 71대1 나왔습니다. 대박 친 거죠. 문제는 얘입니다. 국민대가 올해 논술을 신설하는데요. 거기도 약수령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약수령 논술 해가지고 제일 좋게 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천대, 상명대, 국민대, 즉 인서울대학교를 우리가 그냥 수능 공부하는 형태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 늘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기준은 요구하는데 왼편이 인문계나 공통의, 오른편이 자연계인데 여기 색깔들이 있습니다. 즉 작년 2025 입시부터 자연계학과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형들을 폐지했죠. 즉 수학에서 확통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탐구에서 사탐을 받아 허용한 대학이 굉장히 늘었는데 아니야. 우리 대학교는 빨간색. 우리 대학교는 수학은 미적분기야, 탐구는 과탐 봐야 돼 요구하는 대학이 빨간색이 되겠고요. 반면에 파란색은 수학은 확통 봐. 대신에 탐구만큼은 과탐 봐야 돼를 요구하는 대학교를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 대학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2합 7의 최저를 요구하네요. 2합 7이면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미래캠퍼스에 재작년에 자연계학과에서 4개 학과에서 자연계열 수리 논술인데 애국과 일절을 쓰고 나오면 합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논술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한 대학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 최저를 노리고 연세 논술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어떤 대학의 위치와 맞지 않는 최저라는 부분들은 의외로 저런 전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학들이 도망갑니다. 연대가 도망가고 한양대가 도망가고 이대가 도망가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뽑아놨더니 와가지고 못 따라가가지고 중도 탈락해버리면 되게 허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 숫자가 우리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숫자인지를 검증하는 걸로 수능 최저 기준 서류평가 면접을 실시하는데 서류평가가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가장 쉽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요구하는 대학들이 슬슬 최상위권 중심으로 늘고 있다. 반면에 서류평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028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취지를 고교에서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 보조장치로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인데요. 숫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최저가 있고 검은색은 최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포인트가 노란색 서류평가입니다. 내신이 좋아도 떨어지는 대학들.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 대신에 면접을 실시하고 명지대학교 가천대 정도라 저기는 차지하고요.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진로 선택 과목만 보고 제가 알기로는 A 13단위까지가 기본적인 자유전공학부 합격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있었지만 올해는 또 가천대가 바꾸죠. 어쨌든 두 개 차지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노란색입니다. 참고로 이화여대는 수능 체제를 신설해서 변화가 있어서 주황색으로 표현했고 시립대학교는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해서 주황색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자, 저 정성평가 즉 내신이 좋아도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숫자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교과전에 정성평가가 있을 때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저것들을 원서를 써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 다음 그룹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전형 하는 데 있고 을지대 의학계열, 경북대학교 저런 국립대 라인들 한번 왼쪽에 있는 큰 숫자가 일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숫자가 지역인재다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건국대 사례입니다. 아직 2025 새 버전이 제가 못 봐서 2024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녹색 원이 합격자고요. 빨간색 X가 불합격자입니다. 근데 녹색 원이 대부분 왼쪽에 쏠려 있죠. 기본적으로 교과 진행의 틀이라는 겁니다. 내신 좋은 친구들이 합격한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철학과 1등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도 보면 여기 융합인지학과 1등 떨어졌고요. 여기 행정학과도 1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줄기세포도 1등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영어교육과 1등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참고로 재작년에는 수학교육과 월등 1등 이 정도 1등이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자문이기도 하고 수학 가르치다 보니까 바로 질문 야, 저 월등한 수학교육과 1등은 왜 떨어뜨린 거냐? 제가 정확하게 떨어진 거냐, 떨어뜨린 거냐라고 제가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수학 내신이 제일 안 좋았대요. 그래서 얼마인데 2.0이라고 했는데 장난하냐? 수학 평균 2등급이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장난하냐?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내용을 보고 무조건 떨어뜨렸대요. 뭔데 했더니 저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는데 1학년 때 수학, 2학년 때 수원, 수투 끝입니다. 미적, 기하, 확통 하나도 안 들었대요. 기하를 왜 안 들었을까도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가 뭐 하는 데죠? 쥐가 안 배우는데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즉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반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계속 많은 대학이 발표할 거니까 간단합니다. 안 떨어질 학과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안 떨어질 학과가 뭐냐? 안 떨어질 학과를 쓰는데 이 정성평가를 우리가 창체부터 종합학교 다 보는 서류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 할까요? 교과학습 발전 상황 가지고 가장 라이트하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안 들었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를 안 들었다. 근데 화공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써야 돼요? 화학과 써야겠죠. 근데 하나의 최근에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뭐죠? 무전공 있으면 그건 상관없겠죠. 무전공은 건대 같은 경우 어쨌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는 심플하게 안 떨어질 학과를 쓰면 된다.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다? 관련된 학과 관련 과목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근에 대학들 전과를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에서의 포인트는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은 아까 설명드렸죠. 연세대, 자연계열, 미적분 기하, 숭실대, 국민대 이런 데가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할 포인트는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사합, 아까 얘기했죠. 교대 라인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표현보다는 또 서울교대 못 뽑을 텐데 근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경인교대는 낮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대를 제외한 삼합인 거죠. 자, 아까 4개를 반영하는 게 정시험 공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3개 반영하는 실은 정시험 공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과목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떤 과목 못하는 친구 아니면 대부분은 4개를 모두 공부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체제 충족이 어려운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고대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탐구 2개 평균 한다 보니 연대도 탐구 2개 안 하는데 고대도 탐구 하나로만 낮췄고요. 이화여대 아까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밌는 건 그겁니다. 작년에 숙대가 2합 5였거든요. 근데 이대가 언니 2합으로 들어갈 게 아니까 숙대 그럼 저 2합 쪽으로 낮출게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머지 다른데 그럼 저희는 2합 7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대에 딱 라인들은 생겼고 시립대가 3합 7 라인에서 하나 낮춰서 3합 8로 내려갔고요. 국민대하고 숭실대도 자연계열 2합 5 라인들을 그냥 똑같이 인문자연 2합 6으로 맞췄습니다. 즉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죠.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고대 입장에서는 연대보다 더 체주가 높은 아이들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완화했지만 여전히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 잘 이렇게 단순히 3합만 아니라 2합 6라인도 힘들다. 근데 이제 2합 5라인에가 2합 5까지 즉 숙대까지였는데 이제 홍대까지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홍대까지가 뭐냐면 국수영탐 어딘가에 사는 2등급을 맞아야 되는 대학이에요. 수능 공부 아이들 시키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아주 쉽게 3등급은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약 23%니까 3등급은 4명 중에 하나.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은 응시하는 친구들이 약 40% 있죠. 나는 그냥 수능을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를 한 바퀴 정도 2바퀴 돌리면 3등급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갑니다. 문제는 3등급에서 2등급 11%. 그럼 그 안에 다시 절반 이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에서 2 올라가는데 하나의 장벽이 있고 다시 11에서 4, 약 3분의 1로 2에서 1 올라가는데 하나의 장벽들. 그래서 3까지는 쉬운데 2 어려운 건 1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홍대 라인까지는 어디에선가는 이 하나를 무조건 맞아야 되는 전형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더 부담감이 클 거다라는 말씀들. 그럴 때 뭘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영어 2가 제일 쉽겠죠. 그죠? 자, 의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높은 체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대 증원이면 되게 체저를 낮추겠지. 근데 의대들은 절대 안 낮추는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많죠? 빨간색, 파란색이 많죠. 의학 계열은 빨간색, 파란색이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한 분포들은 잘 보시면 이게 이제 2024, 20 하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교과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격선이 형성됩니다. 그죠? 한양대하고 동대를 제외하고 나면 쭉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이 저건 이제 특이점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발표된 상황들 보면 저게 화살표가 내신이 떨어질 겁니다. 즉 70컷에 고민하지 마시고 올해는 뭘 봐야 되냐면 70컷도 봐야 되지만 그 70컷 말고 학과별 즉 대입상담 프로그램 대기업 대입상담에서 끝선들 보시면 유의미한 숫자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3합7 라인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대는 아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교과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재학생이 거의 90% 이상 쓰고 합격도 90%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왜 그러냐면 일단 자사고의 이 아이들은 교과는 아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최저를 통과했을 때 90자 합격했다고 라는 사람들도 실은 대부분 일반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는 일반고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어디가 더 최저 통과가 쉽고 어렵냐면 보시면 작년에 이제 서울 중동진학중에서 할 건데 인문은 고대 최저 기준이 전체 대에서 2%대, 자연은 10%대, 5배, 연대가 5%대, 20%대, 4배, 이대가 6%대, 30%대, 5배. 자연계열이 훨씬 더 최저 충족률이 높습니다. 저는 지원자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왜 저렇게 될 것인가? 왜 저렇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잘 보면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그냥 보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확통을 버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확통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은 수학은 버린 상황에서 국, 영, 탐에서 원하는 걸 맞으니 어렵죠. 반면에 자연계열 친구들은요. 확통 애들이 깔아주죠. 미적분을 활용합니다.
미적분 영어가 기본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저렇다. 그럼 저기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해도 대박의 사례를 나타내는 것들은 인문 계열일까요? 자연 계열일까요? 다시 제가 항상 이거 설명드리는데, 보석이 왜 비싸죠? 희소성. 그럼 희소성,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할 때 희소성은 인문 계열인가요? 자연 계열이 더 큰가요? 인문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점수가 합격했다고 대부분의 사례는 인문 계열에서 나타납니다. 성대 4.76, 국민대 6.9, 뭐 성신여대 5.9, 단국대 6.3 다 인문계열 학과가 대부분 나타난다. 그럼 거꾸로 이걸 통해서 그럼 자연계 친구가 인문계열 학과 가서 교차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례들, 그런 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 정시는 교차 지원하면 대학이 올라가잖아요. 수시는 교차 지원의 대학은 거의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수학과 공부했는데 교과를 갖다 문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순간 최초의 경쟁률, 파란색이 인문 계열이고 하얀색 바탕이 자연 계열입니다. 왼쪽 인문 계열. 근데 보시면 기존의 최초 경쟁률에서 뚝 떨어집니다. 전 물론 2024로 경쟁한 거고요. 근데 인문 계열의 실질 경쟁률이 거의 1점대라는 거죠. 서강대 보세요. 경쟁률이 1.09예요. 무슨 말이죠? 수능 최저 통과한 109명 중에서 10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는 세기압의 높은 대학이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더 낮은 2합, 5, 6, 7라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문은 거의 대부분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순간 경쟁률의 실질은 1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신 세팅 끝났어. 뭐 하면 될까? 체조를 통과하는 순간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최소한도 2명 중에 1명이 된다는 얘기죠. 숫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부분을 잘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과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베리타스 알파 2023년 재작년의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수능에 킬러 문항 배제했을 때 그 당시 기사예요. 큰일 났다 너희들 졸업생 들어오면 1등급 다 가져간대. 그 당시에 저 신문 기사에서 요구했던 졸업생 1등급 비율은 65%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발표했던 거 계산하면 65는 아닙니다.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국어는 재학생이 47%, 수학은 41%, 영어는 52%. 영어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즉 국수 영탐이면 재학생이 힘든 과목의 순서는 탐구, 수학, 국어, 영어. 영어가 제일 할만합니다. 왜 영어가 제일 할만하죠? 영어는 졸업생과 안 싸우니까. 누구랑 싸우니까? 나랑 싸우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2학년 부장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제가 내려간 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 시키려고요. 매주 수요일말 아침에 등교 전에 20분 전에 영어 듣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틀었습니다. 마지막 틀었을 때 저희가 11반인데 쭉 도니까 12명이 듣고 있더라고요. 듣기는 나오는데 그림 그리고 있고 얼굴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튼 이유가 뭐냐? 야, 난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영어 중요해. 영어 계속 넣지라 하죠. 영어 중요해를 계속해서 난 준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물론 영어 듣기는 대부분 맞춥니다. 거의. 그죠? 영어 듣기 17문에서 틀리면은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걸 보면 담임들이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영어가 중요해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영어 쌤들한테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주는 다 사주고. 그래서 근데 영어가 의외로 아이들 눈에는 전혀 내가 공부를 했다고 그만큼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왜? 단어 힘이 쌓여야지 올라가는 건데 단어 힘이 안 쌓이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지문 중에서 단어 2개 모르면 그것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어가 어떻게 나왔죠? 1등급은 재작년에 비해서 6.22로 늘었습니다. 1등급은. 그런데 저는 항상 3등급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에서 유의미한 등급이라고 보거든요. 3등급까지 비율이 43.94로 지금까지 절대반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3등급까지의 비율이. 즉 영어는 작년에도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육목영어 아시죠? 1.7% 영어 이미. 그게 아마 의대 증원 때문에 들어올 거야. 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렵게 나왔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대한 오기 전에 막 야 알려줘 해가지고 항상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작년이고요. 빨간색이 최저 충족률이 떨어진 겁니다. 대부분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숙대하고 성대하고 연세대는 작년 것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인문하고 자연하고 넘어오면 뭐죠? 대부분의 수능 최저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충족률이 대부분 빨간색이 많죠. 뭐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3등급까지의 비율들이 저렇게 낮게 나타난 게 저런 결과로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연계열의 뒤에 보이는 건 앞에는 일반학과고 뒤에는 보통 의학계열입니다. 경희대학교 교과 의학 의치한 약수 50.4에 작년에 40점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그만큼 최저 충족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확보하면 좋다. 저는 1점대 내신 영어 1등급, 2점대 내신 영어 2등급, 지구국과 수도관련 영어 3등급 기본이다. 이것들을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포인트들을 아이들한테 담임선생님이 막 옛날에 저는 막 뭐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쨌든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라는 그 부분들은 전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봤는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미등록 인원들이고요. 미등록 학과입니다. 물론 미등록 학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나 서울대 가서 펑 해버리면 못 뽑을 수도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기에는 아까 서강대 보세요. 아까 실은 실질 경쟁률이 1.09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학과 절반이 빵꾸 났고요. 32을 못 뽑았어요. 근데 경영학과 11명 못 뽑았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서강대에 들어가가지고 세계 3을 맞춘 순간 그 친구는 무조건 다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들은 저렇게 펑크난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함 라인들도 꽤 많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최저를 충족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은 주어진 그래프는 뭐냐면 파란 색깔은 교과 전형이고요. 빨간 색깔은 종합입니다. 짙은 게 2024, 옅은 게 2023인데 인문계학과의 평균 약 0.75 정도의 내신 차이가 나고요. 자연계학과의 평균 하면 약 0.5 차이가 납니다. 자연계열이 더 내신 성적이 좋은 이유는 계속 앞에 말씀드렸죠. 숫자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교과는 빨간색이고 종합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내신도 좋아야 되고 최저도 충족해야 되고 반면에 종합은 최저도 안 보고 더 낮은 합격, 종합이 객불이잖아요. 이렇게만 보자면. 근데 우리가 고민할 건 종합에서는 최저와 저 낮은 내신을 커버할 뭐가 필요하다? 생기부 기록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3학기 때 뭐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결론 최저 준비하자. 두 번째 생기부 준비하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대학들의 볼멘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미제공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평가에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근데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뭘 강조한다? 면접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2028은 공동교육과정이 되게 더 선호하지 않을까? 왜 등급 안 나오는 게 두 가지잖아요. 2028에서는 5인 이하하고 근데 소인수 과목을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공동교육과정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저렇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칠 것은요. 아까 교과는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이렇게 쑥 올라갔어요. 종합은 그렇지 않죠. 서울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떤 숫자인 거지. 거기도 2.0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서강대는 2.1점대가 없어요. 물론 70컷이긴 하겠지만 3점대. 아니 성대는 4점이 넘어도 합격한다는 거. 이게 70컷이라는 거죠. 이게 다. 여기가 2등급 선이니까 2, 3, 4니까. 그럼 저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에이 저 숫자는 일반고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 다음 그룹 가면 저기는 우리 일반고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비슷하죠. 근데 레인지가 좁죠. 훨씬.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70으로 끄는 건데요. 하늘색이 일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자사고, 자율고입니다. 저는 자사고에서도 자공고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연두색이 특목입니다. 그러면 특목이 30% 넘어갔다는 포인트들의 대학들은 아까 그 숫자가 일반고 아닐 가능성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기서 보시면 이대라든가 저는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저기는 70컷은 일반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게 있을 때만 얘기하는데 제발 종합을 숫자 보고 쓰지 말자.
아니, 아이들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숫자 보고 원서를 쓴다는 얘기죠. 제발 종합을 숫자 보고 쓰지 말자. 낮은 숫자의 유의미한 합격선이 보이는 학교, 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은 그 다음에는 대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교과보다는 낫지만 생기부는 좋지만 마지막에 쓸 때는 그래도 숫자가 안 되니까. 대학들은 숫자라는 포인트 레인지를 되게 넓게 갖거든요. 일반고일지언정.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은 100% 우리 일반고가 맞겠고요. 전 숙대 참 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근데 어쨌든 그 라인들은 건대나 동대는 70급 100% 일반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아니야 3.8, 4.2 저건 일반고가 아닐 거야. 아니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할 게 뭐냐면 종합에서 발표한 숫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잘 보시면 중앙대거든요. 융합형. 우리가 옛날 다빈치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50컷이 3점대입니다. 50컷이. 근데 무슨 학과냐 봤더니 영문,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어예요. 그럼 50컷이 중간이잖아요. 50컷이 3점대 후반이다. 그럼 저 친구들 일반고일까요? 아닐까요? 쟤네들 어떤 애들일까요? 외고 아들이겠죠. 그죠? 저 친구들은 외고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회복지학부 4.3. 그럼 쟤도 외고 아이들일까요? 외국에서 저기를 쓰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과적인 특성도 좀 고려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70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서류평가할 때는 내신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그겠죠? 근데 그 친구의 내신은 막 1점대도 있고 3점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1점대가 끝에 있기도 하고 3점대가 위에 있기도 하고. 근데 대학은 발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서류평가 점수의 70% 내신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뽑을 때는 서류평가 점수로 뽑지만 발표할 때는 서류평가 점수 상관없이 합격자를 다시 내신으로 줄을 세웁니다. 내신의 70컷을 발표해요. 그냥 그 친구의 70컷이 실은 1등일 수도 있었고요. 꼴등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전형 실시컷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대학들이 2025 대비 변화가 있는 대학입니다. 연세대 면접 배수를 하나 늘렸고요. 고대는 면접 하나 줄였죠. 성대 면접 보는 인원들을 되게 많이 늘렸습니다. 보시면 성대 면접 보는 인원 따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한양대도 면접 배수 늘렸고, 이대도 면접 보는 인원들을 새로 전형들을 만들었고, 중앙대 바꿨고,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형들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빨간색의 면접을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고요. 그거는 그 다음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능 체제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화여대가 수능 체제 기준을 여기서도 조금은 낮췄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포인트들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저한테 이제 한 7월 달 정도가 되면 여름방학 때 저한테 되게 많은 생기부가 저한테 꽂힙니다. 아는 장학관님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옆에 교장선생님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생기부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보다 아래 사람이에요. 막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생기부를 볼 때 그 친구가 무슨 과를 썼는지를 안 물어보고 생기부를 읽습니다. 그럼 생활기록 쫙 읽고 나서 1학년 때는 무슨 과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2학년 때쯤에 좀 뭐가 있어가지고 3학년 때는 이 과를 쓰려고 하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쌤 맞아요 하면 저는 일단 그 친구의 생기부의 기본 세팅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그 친구가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기본적인 색깔들은 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은 그 과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다 우리 과를 오고 싶어 하는데 나는 오고 싶지 않지롱 하고 쓰면 돼요? 일단 걔는 떨어뜨리겠죠. 그러냐 기본적으로 내가 그 과를 나도 가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기본적인 색깔들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그 과를 좋아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과를 원서를 쓸 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 다 우리 과를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굴 뽑아야 될까요? 다 나를 좋아한대.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응원단장을 뽑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다 나를 좋아하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누굴 뽑을 거냐? 와서 잘할 애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극과를 좋아해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극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으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또 교수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술 먹다가 알았어요. 한 명의 서류 평가하면 9,000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그래요. 정말 고마운 9,000원들이 있대요. 이 과목 안 들었네? 그건 교과 똑같아요. 종합도. 고마운 9,000원. 1분 만에 9,000원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죠? 왜? 우리 과에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 과는 기초 물리학을 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저희 교양 깔리잖아요. 기초 물리학을 배웠는데 이 친구가 물리를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기초 물리학 자체부터 못 따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공부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이제 기록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에 대한 고민은 극과를 좋아해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고요. 극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들 중에 모의 서류 평가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요. 모의 서류 평가 난 해봤다. 있으시죠? 보통 1시간에 2명 서류를 보통 대학은 줍니다. 그럼 보통 1시간에 2명 서류를 보러 가면 1번 학생 평가하세요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학생 얘기해 볼까요? 그럼 대부분 손을 못 듭니다. 왜 그럴까요? 1시간에 2명, 한 명당 30분 보라 했는데 한 명에 40분, 50분 본 거예요. 첫째는 봤는데 둘째 볼 때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직업으로 삼는 우리도 한 명의 사례를 제대로 꼼꼼히 보면 40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사정관 선생님들은 평균 20분 미만으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분에 9,000원씩. 1시간에 3명 27,000원. 되게 교수님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평가자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이제 또 물어봤더니, 물론 이건 모두가 일반화된 사례는 아니지만 교사가 생활기록부 읽는 방식과 사정관이 생기부를 읽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읽죠? 그래, 너 그래, 그랬구나. 앞에 쭉 읽잖아요. 사정관은 그렇게 읽으면 20분에 못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마침표 위주로 읽습니다. 마침표 위주. 즉, 서술어를 본다는 얘기죠. 서술어가 참여함, 딱. 그 앞에 내용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소감문을 작성함. 없겠죠. 논리적으로 발표함. 뭘 발표했지? 보겠죠. 즉, 포인트는 뭐냐? 좋아하는 기록은 저는 목적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은 서술에서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서술어에서. 근데 우리는 아이들과 계속 생각하면 목적어, 주제가 뭐 할 거야? 라는 목적어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생기부에 대한 지도와 이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와서 잘하려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사 세특에서 조선시대 거중기를 조사해서 발표했대요. 이거 좋아하는 기록인가요? 잘하는 기록인가요? 거중기를 조사해서 발표하면 기계에서 공부를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영어 세특에 메카닉 오브 뭐라는 원서를 읽었대요. 좋아하는 기록인가요? 잘하는 기록인가요? 좋아하는 기록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원서를 읽고 영어로 유창하게 발표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건 잘하는 기록이 될 수 있겠죠. 메카닉은 좋아하는 이고 원서를 읽고 영어로 발표하고는 뭐예요? 잘하는 기록인 거죠. 즉 기계공학과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실험을 잘해야 되고요. 실험 결과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통계 처리를 잘해야 되고요. 미적분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언급한 거에 기계와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잘하는 서술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뭐냐? 목적어만 신경 쓴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문헌 연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 관련된 자료 찾아서 읽고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 발표하고. 지금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챗 GPT한테 맡기면 딱 30회 끝내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문헌 연구에 그치는 그 세특의 기록들은 제가 보기엔 대학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주어진 3학년 때 마지막 생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들은 목적어도 당연히 좋아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란 대학교 커리큘럼을 잘 찾아보고 거기서 공부하는 포인트들을 고등학생 서술어를 잘 찾아서 서술어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되겠고 4번 활동의 연계하는 뭐냐? 3학년 때 뭐예요? 라고 하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과거에 했던 활동, 실험, 들었던 강연, 썼던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하거나 연결시키거나 확장하거나 심화 포인트들, 이걸 대학들은 되게 자기주도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린 과학 2과목, 어렵습니다. 과학 1보다. 근데 아이들은 절대평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대학은 물리2를 배워야지 기초물리학을 배울 텐데 안 배웠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생각하는 것들은 물리2를 배웠다면 가장 어려운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럼 가장 어려운 내용의 출발점을 갖춘 성취 기준이 가장 높았을 때 기록들은 가장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고, 6번은 뭐냐? 갈수록 대학은 면접으로 검증을 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이걸 했다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학생 진짜로 했어? 진짜인 건 아니고요. 논문 찾아 읽은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진짜 했지만 실패했어요. 너 떨어집니다. 근데 3번째, 진짜 했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요? 부터는 최소한도 해봤으니까 합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장 과목들은 3학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2024 끝나고 작년 이맘때쯤에 대학들이 얘기했던 건데, 출결에 대한 변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생기부의 자율과 진로에 학생이 주어인 기록들이 늘어났다라는 포인트들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올해도 현재 대학들이 발표한 거 보면 비슷합니다. 수업에서 발표나 토론 등에 대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율형 교육과정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이 보인다.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동일 학교라도 달라지고 있다. 출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출결이 많은다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개근과 마지막에서 동일 현상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개근에 대한 부분들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포인트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중요한데, 진로로만 지나치게 일반을 좀 버린, 특히 자연과학 계열에서 그런 부분들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최근에 대학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시에 정시 2월 시킨 인원인데요. 보면은 크게 많이 2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작년 대비 좀 늘어난 포인트인데, 많이 2월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선이 떨어졌다라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시 2월이 예년 대비 좀 많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의학 계열에 대한 2월 인원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의대 보면 작년 대비 27명에서 99명이 늘었죠. 지역인재도 26명, 50명 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작년 같은 경우는 의예과가 전체 수시의 정시로 27명이 2월 됐는데 그중에 26명이 지역인재였는데, 이번에는 99명이 2월 됐는데 그중에 55명만, 즉 일반도 44명, 즉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반형으로 되게 많이 펑크난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을, 그래서 의대도 치대도 한의하고 약대도 작년 대비 되게 많은 인원들이 넘어왔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저게 다 의대 증원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포인트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역 인재 전형, 저기 저 노란색은 지역인데 이제 지역이죠. 지역 인재 전형에서의 좀 넘어온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시에 대한 군별 선발 인원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은 가군에서 가장 많이 뽑고요. 그 다음 대학들은 나군입니다. 어쨌든 가난데 참고로 상위 15개와 그 다음 라인들은 다군에 대한 비중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가나다 올해 경쟁률인데 지금 빨간색 다군이거든요.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중대, 어쨌든 중대하고 성대 빼고 고대, 서강대, 한양대 올해 다군에다가 밀어 넣었는데 굉장히 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성공한 입시였다. 반면에 그 아래 그룹들은 크게 성공하지 않은 것 같다. 다군도 좀 달랐던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도 한번 이렇게 군별 올해 경쟁률 한번 정리해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탐론 올해도 할 거잖아요. 근데 수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만, 참고로 가천대, 동덕여대, 차여가대 저런 데는 의학 계열만 있을 때 저겁니다. 그리고 탐구에서도 가산점 같은 부분들이 의외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요. 특히 자연계열 과탐 보시면 의외로 수도권 상위권은 꽤 많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자율 선택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상황인데요. 종합전형에서 빨간색이 뭐냐? 한양대는 종합인데도 인문자율은 구분해서 뽑는 거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최상위권은 유형 1과 유형 2인데 어쨌든 종합을 꽤 뽑습니다. 수능에 뽑는 건데 아까 보시면 수능 경쟁률 되겠습니다. 고대 27대 1, 서강대는 낮췄는데 어쨌든 저 정도. 한양대도 종합전형 다군에 놓은 곳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 그룹에서는 종합을 이게 보시면 다군 저런 사례들 한번 빨간색이 다군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 페이지는 보시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유형 1도 종합으로 그래도 꽤 4분의 1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룹들은 종합으로 못 뽑습니다. 그것도 이제 역량 차이도 있겠고 뭐 성적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전공으로 종합을 실시하겠다는 상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점 국립대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작년에 종합 그럼 무전공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전체 경쟁률 한번 본 겁니다. 파란색이 유형 1이고요. 회색이 유형 2고 위에는 대학교의 경쟁률입니다. 즉 뭐냐? 일반 전체적인 전형보다 경쟁률이 어쨌든 좀 높게 나왔습니다. 교과는. 인서울대학도 그렇고 지역거점 국립대도 그렇고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았고요. 살짝 높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에서 저 전형에다 원서를 쓰고 싶은 열망은 같지만 모두 몰빵 거기로 쓰지는 않았다. 살짝 정도 호기심이 넘었다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입결 보겠습니다. 물론 가톨릭 때밖에 발표는 안 했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합격자 아이들이 과연 저 무전공이 어느 위치에서 합격선이 형성될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자유전공 유형 1입니다. 전체 33개 학과 중에 상위 8위 정도. 저런 학과들 의생명, 생명공학과, 바이오메디칼, 심리, 법학, 화학, 컴공. 참고로 저 오른쪽에 저 학과들은 아이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가요? 낮은 학과인가요? 높은 학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죠? 내가 저과를 갈 수 있는데 점수로는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전공을 활용해서 가야지 포인트인 거죠.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상위 3분의 1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즉, 왜 그러냐면 최상급을 갈 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컴공을 갈 수 있어요. 그럼 1학년 때부터 컴공애들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가고 있다가 2학년 때 나 컴공학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인기 있는 학과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안 갈 거야. 누가 갈 건가? 거기를 못 가는데 가고 싶은 친구들이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연계열은요. 근데 재밌는 건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은 전체에서 4위권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에 대한 해석을 좀 할 필요 있겠지만 다른 대학도 보긴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런 형상들이 대부분의 학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저건 한 대학이고 이제 결과를 보고 하면 더 쉽겠지만 저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종합은 어떨까요? 물론 종합은 많이 안 뽑았습니다. 근데 종합도 의외로 경쟁률이 교과보다 더 높았습니다. 일반이 14.8인데 유형 1이 19되고 유형 2가 18.64. 이렇게 오히려 종합이 훨씬 더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더 많이 몰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유형 1은 몰렸고 유형 2는 좀 아니었고요. 그럼 왜 종합으로 더 쏠렸을까? 가고 싶은 열망이 교과가 더 클까요? 종합이 더 클까요? 종합이 더 크겠죠. 왜 더 낮은 숫자가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죠. 내가 2학년 때 진로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 친구는 3년 동안 준비했고 난 2년 전 준비했어. 그럼 거기로 그 학과 내 세팅으로 갔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 가고는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를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역시 보겠습니다. 가톨릭대에서 발표한 건데 기존의 자유전공은 인문계열이었을까요? 자연계였을까요? 기존의 자유전공은 인문계였습니다. 법학과 없애고 한 거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생긴 거는 갈 수 있으니까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보기에는 특정 전공으로 가기 위한 우회수단을 지원한 것 같다. 즉 뭐죠? 생기부의 색깔들은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로가 바뀐 친구들이 많더라. 3년 동안 세팅이 아니라 바뀐. 자기 입장에서 불리하니까. 그죠? 근데 많이 배운 과목의 성취가 미흡하면 좋게 평가. 즉 자연계열 친구가 수학과학 성적이 낮은데 무전공으로 가가지고 비비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계열별 특성이 즉 내신이 낮아도 인문계 특성이 오히려 뛰어난 친구가 무전공에서 오히려 더 강점을 보였다. 근데 이겁니다. 제일 아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애매한 융합보다는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다양한 경험 속에 능동적인 학습자가 우선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건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건대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건대가 좀 더 재밌습니다. 건대는 성장 역량이라는 옛날에 발전 가능성 같은 부분을 따로 만들었죠. 성장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새롭게 준비했지만 막상 생기부를 보니까 대부분의 생기부가 진로 위주의, 즉 진로 역량 위주의 생기부로 세팅, 즉 무슨 과에 대한 색깔들이 되게 강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떻게 했냐? 목적으로는 싹 지웠다. 아까 얘기했던 목적은 안 봤다. 행위만 봤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 대교 비슷합니다. 애매한 융합보다는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다양한 능동적인 학습자, 즉 깊이 있는 포인트와 능동적인 포인트들을 건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 목적어는 싹 빼버리고 참여하고 뭐 했고 과정들만, 즉 행위만, 소수로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거기에서 기초적인 학업 역량과 지적 호기심, 근데 그 지적 호기심 포인트가 뭐냐면 건대가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명공학이면 뭐 유전자 크리스피 이런 거 딱 유행하는 용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 친구가 배웠을 때 자기의 정말로 관심과 생각 분야에서 나오는 이 친구만의 호기심, 그 호기심의 깊이는 결코 깊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호기심, 그 호기심과 관련된 자기 주도성이 우수한 친구들이 뽑혔다. 진로가 변경됐어도 그 변경된 논리가 되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A 학과를 준비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B로 갔다면 그럼 그거는 맞다. 근데 그냥 맥락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어디선가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표를 쫓아가는 능력이 출중한 두 개의 사례들이 제일 좋게 보였다라는 부분 되겠고, 학과 중심에서 이 친구의 기본적인 색깔들은 보인다겠죠. 그 색깔이 보이는데 그 색깔에서 뭔가 부족하면 안 좋게 보였다. 즉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학과 하면 떨어지겠지 해서 이 사례들은 아니었다. 이제 근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건대 사례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학과에 비해서 합격선에 좀 넷이 좀 낮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일반고보다는 좀 자사고나 이런, 왜 그러냐면 기초학업 역량과 깊이 있는 활동의 서술에 대한 깊이를 보다 보니까 좀 그쪽의 아이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들 세부적으로 나왔었고요. 재밌는 건 6번이었습니다. 비인기 학과에서 보자면 무전공으로 뽑았는데 100% 우리 과로 안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8명을 더 우리 과 색깔들이 강한 친구들, 진로적으로 훨씬 더 강한 애들을 뽑으려고 할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활동에 대한 깊이가 좀 있는 포인트, 목적어가 아닌 그런 포인트들을 좀 보시고 무전공에 대한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논술은 뭐 비슷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은 대부분의 상위권은 정시에 있습니다. 정시에, 특히 상위 15개 대학은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내려오면 오히려 교과가 늘어나고 교대라고 국립대는 종합에서 많이 뽑는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을 농어촌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회전형 통합전형으로 가시는 게 좋다. 종합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포인트인데, 제가 이번에 농어촌 정시 상담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측한 게 입결은 떨어질 것이다. 뭐 때문에? 지역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역 인재. 왜냐하면 농어촌 정시 상위 15개 올리려면 최소한도 2233 정도는 나와야 가는데 2233이면 벌써 3합 7이니까 지역 인재로 약대로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2025 농어촌 전형 정시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2024보다 떨어진 결과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또 하나 기대해 볼 포인트가 대기업에서는 지금까지는 3명 이상의 학과의 입결만 공개하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1명인 사례도 공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학들한테 좀 요구를 한다면 농어촌 전형에 대한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시 지원 사례 지도의 어려움이 사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학들이 아마 그 부분들 올해 조금 더 많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앞에서 서두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원서 쓰는데 거의 세팅은 90% 이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것들은 두 가지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과 생기부 기록에 대한 깊이라는 포인트. 서술을 좀 잘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당장 3월 26일 날 딱 결과 나오면 올해 또
우리 반 아이들 대체 그림은 그려지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시로 갈 게 아니고 수시로 갈 거니까 잘하는 포인트들의 영역들의 것들을 한 2개 정도는 계속해서 관리하시면 유명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역 거쳐 국립대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크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을 한번 쑥 정리를 하자면 교과는 최저가 완화는 됐지만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부담감이 클 거고 그 부분들을 충족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종합은 면접이 강화되는 포인트들 거꾸로 뒤집으면 면접 전형에 통과할 생기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단계를 통과해 면접을 볼 거잖아요. 논술 신설대학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약수령 논술 의외로 국민대 상명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능은 여전히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내신과 생기부 기록까지 함께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로가 있다면 수학만 풀지 말아라. 탐구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